중국은 정말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 중 하나입니다. 비록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현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요. 이제는 미국을 넘어 차기 패권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중국이 최근 심상치 않습니다. 상승하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서 지방에는 빈집들이 넘쳐나고 갚지 못하는 빚만 남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경제까지 침체되며 한창 열심히 일해야 하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못 견딘 중국의 청년들은 길거리로 나와 중국 정부와 시진핑 국가주석 타도를 외치는 등 아주 이례적인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잘 나가던 중국 경제와 중국 청년들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유행하는 신조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탕핑이라는 단어인데요. 한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최근 중국에서 어떤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청년들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현재 중국은 탕핑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청년들은 어떤 이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이렇게 무기력해진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데 먼저 살펴볼 건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적인 문제인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에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치명적인 전염병의 바람은 전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던 중국의 경제는 이 팬데믹을 기점으로 한풀 꺾이게 되었어요. 특히 중국은 팬데믹 기간에 국가의 통제가 더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한 지역에서 소수의 감염자만 나와도 해당 주민이 살았던 주거지, 주변의 기업과 공장 등 도시 전체가 봉쇄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당시 주민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 밖에 나오지 못했고요. 발만 동동 구른 채 집 안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해당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과 기업들에게 치명적이었어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다른 지역과의 어떠한 인적 교류나 물적 교류가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이죠. 이는 곧 기업의 수익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청년들은 잘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면서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에 중국은 미국과 대만과의 마찰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대미국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이에 따라 중국의 제조업과 기술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대만을 장악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것을 선포했었죠. 이에 아시아 주변 지역도 덩달아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대만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중국으로 향하는 해외 투자자들의 지갑을 닫게 했다는 겁니다. 영상의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얼마 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3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마찰이 주는 악영향이 큰데다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만과의 전쟁 때문에 쉽사리 투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외국인 직접 투자 감소는 곧바로 중국 내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외국 기업이 한 국가에 투자하게 되면 새로운 생산시설을 짓거나 새로운 유통망을 만드는 등 사업적으로 많은 확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해지고요.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고용이 창출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이렇게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감소했다는 점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높은 실업률에 대못을 박는 거대한 문제가 하나 드러나게 되는데요. 바로 공공 및 민간 부채 문제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중국의 부채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습니다. 이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0%에 육박할 정도예요. 이는 115% 정도인 미국의 약 3배, 그리고 항상 높은 부채에 시달린다는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무려 6배에 달하는 비율이죠.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이러한 중국의 과도한 부채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자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고요. 정부와 기업들은 이 기회에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아 대규모 인프라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었죠. 당시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지방 정부들은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 팔아 막대한 돈을 벌었고요.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과도하게 대출을 끌어다가 이 토지들을 사들여 주택과 건물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곳곳에는 수많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많은 국민들은 대출까지 받아 그곳으로 입주를 결정했죠. 물론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국민들은 새 집, 새 환경에서 시작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이러한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갑작스러운 팬데믹,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 대만과의 마찰로 인한 해외 투자 감소가 중국 경제를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점점 감소했고요. 부동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자 실컷 지어놓은 부동산들은 이제 골칫덩이로 전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찾지 않게 되자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에 남은 건 막대한 빚과 텅텅 빈 채 방치되어 있는 삭막한 건물들 뿐이었죠. 결국 빚만 잔뜩 진 부동산 개발 회사들은 막대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하나씩 파산해 갔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더 엄격한 규제까지 내놓으면서 중국 부동산 가격은 빠르게 감소하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는 중국 경제에 충격을 주며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졌고요. 여력이 없어진 중국의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며 청년들의 고용 기회는 더욱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청년들의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건 비단 국가 경제와 같은 범국가적 원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경제 문제에 더해서 중국 청년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점 또한 청년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보통 한 국가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모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수를 보시면 그러한 변화를 아주 잘 느낄 수가 있는데요. 2012년 약 700만 명 정도였던 대학 졸업자 수는 2022년에는 약 1000만 명이 넘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수가 불과 10년 만에 30% 이상 증가한 셈이에요. 즉 현재 중국은 국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취업 전선으로 나오는 대학 졸업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취업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를 거치며 수익이 악화된 중국의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나섰다는 것도 청년들을 더 힘들게 했어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거대 IT 기업과 금융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고 급여를 삭감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특히 중국의 금융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인원을 해고하는 건 물론이고요. 급여를 최대 40%까지 삭감하고 승진도 중단시키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잘 나가던 거대 기업들이 하나둘씩 파산하며 주식시장에서 아예 사라져버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했겠죠. 그러다 보니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안정적인 공기업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파로 인해 건실하던 민간 기업들이 우수수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인 기업을 선택하게 된 건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공기업은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한 채용 플랫폼의 조사에 의하면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중국 대학생들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영기업에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2020년 이 비율이 36%였던 걸 비추어 보면 4년 동안 그 비율이 빠르게 상승한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이 졸업생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 안정성을 꼽았다고 하니 중국의 청년들이 느끼는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청년들의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등 청년들의 삶이 불안정해진다는 점은 중국 사회의 또 다른 문제 하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바로 출산율 하락 문제입니다. 과거 중국은 정말 아기를 많이 낳는 나라였습니다. 영상의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은 여성 한 명당 무려 6명의 아이를 낳는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꾸준히 감소하기 시작한 중국의 출산율은 이제 한 명대에 접어들며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중국이 인구 과잉 문제를 막기 위해 시행한 한 자녀 정책이 한몫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출산율이 점차 감소함과 동시에 인구 고령화 문제까지 나타나자 이 제도는
제도는 2015년 폐지되게 됩니다. 이제는 자녀 출산에 큰 제한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출산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청년들은 자녀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진 젊은 부부는 맞벌이를 통해 그저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죠. 직업을 얻는 일조차 쉽지 않은 일이지만 설사 취업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기엔 소득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지금 G2라고 불리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경제가 크게 성장했지만 그러한 경제 성장이 모든 중국인들의 살림살이에 공평하게 돌아간 건 아니에요.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소득을 나타내주는 지표인 1인당 GDP만 봐도 중국은 약 12,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8만 달러가 넘는 미국에 비해 6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의 수많은 인구를 생각하면 1인당 GDP가 높기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인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너무도 낮은 소득 수준이죠. 아무리 맞벌이 한다고 할지라도 아이 하나를 키우기에도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노동 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의 원인과 청년들이 겪고 있는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중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절대 단기간에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공적으로 중국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